안녕하세요. 2월 2일 시황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장이었죠. 장중에 3140까지, 3138까지 찍고서 자그마치 2.7%나 올랐다가 이제 마지막에 조금 빼면서 3100 언저리까지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상승 종목이 월등하게 많았고 하락 종목도 있긴 했지만 상승 종목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그래도 즐거운 장이 되지 않으셨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장중에 한 1.6%까지 올랐다가 마지막에는 그래도 0.7% 상승하면서 964 수준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폭이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았죠. 상한가 종목도 5개 있었고 오늘 하한가는 한 개도 없었네요. 여튼 시간대별로 좀 한번 보시면 오늘은 개인이 좀 팔았어요. 그리고 코스피에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이고요. 금융투자가 오늘 좀 매수가 좀 많이 있었네요. 그리고 투신도 이제 펀드 환매 자금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됐는지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닥에서도 매수를 했네요. 작은 금액이지만 이제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은 지금 판매를 다시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기금이 지금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었죠. 이제 거의 다 팔았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한 16조를 15조 정도 팔아야 된다고 한다면 딱 15조를 팔면 그 이상은 매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15조보다 예를 들어서 한 5조 더 팔아서 20조를 팔았다. 그래야 5조를 더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팔았다 라고 얘기하는 기사 보고서 이게 뭔 소린가, 그 팔아야 되는 금액보다 더 팔아야 이제 추가적인 매수 여력이 생기는 건데 당연히 더 팔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파는 규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일자별로도 한번 볼게요. 연기금이 요 3000 내려오는 선이 되니까 요 부근에서 오전에는 좀 사면서 지수를 방어를 하고 오후에 좀 팔았어요. 요때는 이제 지수가 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요때 이제 기관들이 좀 방어를 하면서 특히 연기금도 매도하는 그 추이를 좀 줄이는 모습을 확실히 보였죠. 그러다가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다시 팔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이게 순매수로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여튼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아치울 때 연기금이 어느 정도 좀 안충작용을 할 의사는 있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에서는 순매수도 들어왔어요. 이때 지수가 좀 무너지고 빠지고 할 때. 그렇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 팔아제낄 때도 결국에는 좀 들어왔었고요. 어제는 좀 많이 매수를 했네요. 여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연기금이 이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굉장히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수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의 상승폭이 더 크게 보이긴 합니다만 코스닥 쪽에 좀 관심을 두시면 재밌는 그런 좋은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별 추이도 한번 볼게요. 보시면 개인은 시작하자마자 막 열심히 샀어요. 한 9시 반 정도까지. 그러다가 계속 팔았습니다. 일단 어제 워낙에 지수가 좋았으니까 이제 계속 더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처음 한 10분 정도는 개인들이 막 끌어올렸어요. 근데 그러다가 지수가 점점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개인들이 아씨 이거 또 물리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다시 팔았습니다. 이때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확 끌어올리면서 지수가 크게 상승을 했었죠. 그랬다가 막판에는 좀 이제 빠지면서 개인이 딱 다시 사는 시점, 요 점심 딱 먹고 들어왔을 때, 그때 다시 지수가 좀 빠졌고 결국에는 조금 최고점 대비해서는 하락해서 마무리를 했네요. 오늘 외국인들 선물은 일단은 외국인들이 다시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선물 옵션 포지션이 외국인 나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매도 쪽에 좀 많이 쌓아놓기는 했는데 옵션 포지션은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 포지션 잡는 것보다 안 좋은 게 개인들이 매수 포지션 잡고 있는 겁니다. 개인들이 잡고 있는 게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개인들은 단합이 잘 안 돼요. 이번에 그 게임스탑 사태,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린다고 영상도 찍었었는데, 게임스탑 사태 때 어떤 분들은 공매도를 응징하기 위한 정의의 사도로서 내가 들어가겠다 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와중에 저는 근데 그 말도 안 믿어요.
그분들도 한 수익이 한 50% 났다. 그럼 그냥 팔고 나오죠. 개인들이 단합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냥 팔고 나오면 아무도 추궁하지 않는 그런 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난 정의의 사도로 이제 들어갔는데 수익이 막 50%씩 마이너스로 찍혀요. 그럼 무서워서 던지고 나와요. 진짜 공매도로 척결할 거였으면, 그런 정의감에 들어갔으면 오히려 돈을 더 때려 부어야죠. 근데 개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 자금이 좀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는 경우에는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코스피가 3000에서 32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걸 예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코스피가 3100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강한 매수를 하시는 거는 권장드리진 않아요. 만약에 일단은 들어가시더라도 좀 짧게 먹고 나오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중기 스윙이나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께 한정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3200 정도 왔을 때는 또 이게 추세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돈의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설 명절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남았죠. 그리고 연휴가 길어지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애들 세뱃돈 줘야 되니까 돈 뺀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악재라고 악재까지는 좀 아니지만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연휴가 길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건 불확실성입니다. 연휴가 길어지면 그때 어떤 일이 터질지 몰라요. 호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악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하루 단위, 주말 제외하고선 바로 이제 오늘 저녁에 뭐 3시 반에 시장이 끝났을 때 다음날 9시까지 하루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시간 동안의 변수는 용납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게 연휴가 길어지게 되면 그때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자금이 좀 이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주말 앞두고서 금요일은 증시가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걸 경험적으로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다음 주 한 초반 정도까지 3200을 만약에 한다면 그때는 조금 좀 현금을 확보해 놓으시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대별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개인들이 조금 올렸어요. 그러다 이게 좀 빠진다 싶으니까 이제 좀 던지는 분들이 계셨죠. 요때가 9시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때부터 이제 계속 던지기 시작했는데, 요때부터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쭉쭉 끌어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때 개인들이 또 점심 먹고 한 12시 반부터 한 1시 정도까지 개인들이 사니까 또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이 사면 떨어진다 이게 아니고, 개인들은 좀 가격이 낮아지면 받아먹으려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은 그것보다는 본인들이 살려고 하는 종목들은 그냥 수량 확보하는데 더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조금 개인이 살 때랑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살 때랑 흐름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코스닥은 많이 올라갔다가 또 많이 빠졌죠. 근데 이번에 생각보다는 이 증시 주변 자금 여기서 이제 신용잔고를 좀 볼 건데, 요 날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3% 빠지고 이제 이틀 동안 한 5% 가까이 빠지면서 굉장히 많은 하락이 왔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신용잔고가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졌어요.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21조 6천억까지 갔다가 거기서 한 6천억 정도 이제 빠지면서 신용잔고가 줄어드는 건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혹시나 이제 또 아마 그 2월 2일 맞죠? 2월 1일 날, 죄송합니다. 어제가 2월 1일 날. 2월 1일 날 장 시작할 때 좀 반대 매매가 더 나왔기 때문에 그때 신용잔고가 어떻게 될지 한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1조를 깨고 내려오면 그것도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때 가서 한번 또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포지션도 좀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 것만 보시면 돼요. 금융투자권은 특히 뭐 안 보셔도 됩니다. 금융투자는 인위적으로 이제 조정을 하기보다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금융투자는 그 이제 프로그램 그 차익거래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차익거래라고 하는 거는 선물하고 현물 간의 간극이 벌어졌을 때 선물은 팔고 현물은 사고, 아니면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팔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금융투자는 보시면 오늘은 선물을 팔고 현물을 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차익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내일까지 추세가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장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금융투자 보면은 뭐 하루 만에 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죠. 이건 이제 단타를 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맹목적인 단타라기보다는 선물과 현물 간의 간극이 벌어진다면 이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이제 그쪽에 쓰는 용어는 이제 무리스크라고 무위험 거래라고 무위험 차익 거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 포지션을 좀 보시면 됩니다. 개인은 단합이 안 돼요. 외국인들이 자금이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 자금이 국내 증시를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이 한 421 정도 돼요. 421, 421 정도. 여기서 선물 포지션은 이제 거의 뭐 근접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하방 쪽에 매도 쪽에 물량이 쌓여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 그래프보다 위쪽이 수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점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이긴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극단적으로 이게 그래프가 위쪽에 있었다면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좀 요거를 절편이라고 하죠. 절편 구간이 어느 정도 보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일방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한쪽으로 확 쏠리는 그런 경우는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는 수준이다.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일은 3월달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점점 다가올 옵션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션을 보시면 요 3100에서 요 정도 구간이잖아요. 421에서 마무리가 됐으니까 보시면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좀 많이 쌓아놨어요. 이쪽에. 그래서 얘네들이 최대한 3300까지 열어놓고 있고요. 근데 물론 이거는 언제든지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이제 미루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증시가 올라가는 걸 의도적으로 찍어 누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금융투자애들은 이게 올라가면 요거 차익 실현하고 매도 칠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금융투자 기관들은 금융투자가 거의 대부분 요 물량들을 쌓아놨기 때문에 뭐 이것만 보고서 양매수다 이거 무조건 뭐 한 3,300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평가손익으로 보시면은 이것도 나쁘지 않죠. 지금 요 구간인데 한 요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3,200을 넘기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만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3,200까지 갔다가 다시 한 3,000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 딱 뭔가 큰 동력이 생기면 그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조정이 크게 오진 않을 거다. 특히 3,000을 크게 깨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는 이제 해외 선물 옵션 차트예요. 근데 제가 선물 옵션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요때 이제 미국 쪽에서도 지금 나스닥 증시가 이제 한 4.5%씩 빠지고 종가는 마이너스 3%씩 빠지고 또 이제 계속 빠지고 이랬던 모습이 있었어요. 이때 나스닥도 조정이 나오면서 이것도 조정이 좀 세게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참고하실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국제 유가입니다. 선물 옵션은 국제 유가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게 전 세계 요 WTI 요게 이제 전 세계 선물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장 거래 규모가 큰 애들인데 만약에 국제 유가의 큰 하락을 동반한 조정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조정은 조금 더 깊게 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선물 옵션은 레버리지를 한 10배 정도 이렇게 크게 쓰는 상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매수 쪽에다 쌓아놓는 물량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크게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증거금이 부족해서 반대 매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증거금 마련을 하려고 다른 쪽 선물을 이제 매도 치고서 증거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증거금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을 가지고 1000원짜리 상품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선물 레버리지가 한 10배 정도 된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나는 100원밖에 없는데 이 1000원짜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0%가 빠졌어요. 그러면 9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100원은 손실이 났죠. 그렇게 될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원금은 100원밖에 없는데 그냥 뭐 손실이 10%가 나든 20%가 나든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거 얘가 200원, 300원까지 뭐 손실이 났는데 가진 돈이 100원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손실 난 건 누구한테 받을 수 있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얘네들이 증거금이라는 걸 요구를 합니다.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손실이 생기면 그 이상으로 현금을 채워놓고 그게 아니라면 강제로 청산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큰 조정이 동반해서 나왔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WTI 쪽에서 큰 조정이 동반해서 나왔다면 그때는 이게 하락폭이 좀 굉장히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스닥 쪽에서 조정이 이렇게 좀 세게 나올 때 국제유가는 크게 변동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좀 일시적인 하락이고 뭐 우상향하는 방향에는 전혀 뭐 문제될 게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오늘 지금 장난 아니네요. 그렇죠. 오늘만 해도 지금 한 2%, 2.3%가 상승을 하고 있고 국제유가도 크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한번 참조하실 수 있는 지표다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그거 말씀드리려고 잠깐 이것도 열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 이제 뭐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재밌는 리포트가 하나 있어서 시황 정리에 좀 참고되시라고 리포트도 좀 간단하게 요약돼 있는 것만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목은 매크로와 관련된 5가지 시장 우려 점검이라는 리포트고요. 이승훈 애널리스트께서 좋은 내용 작성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디테일한 내용은 직접 찾아보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게 주말이 아니니까 제가 또 이거 영상 빨리 찍고 좀 어디 다녀와야 돼가지고요. 요약 부분, 이 부분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뭐 이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중국 쪽에 자금을 이제 회수하는 그런 게 이제 유동성 회수로 이어지고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증시가 흔들린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얼마 전에 댓글로 이제 어떤 구독자께서 질문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로도 정성껏 남겼고, 그 다음에 다음날 영상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애널리스트께서도 중국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저도 이제 물론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은 기본적으로 돈을 막 엄청 풀어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좀 너무 많이 푼 것 같다 싶으면 그냥 회수를 해요. 그 다음에 좀 경제가 조금 흔들리는 것 같다, 좀 더 풀어야겠다 싶으면 그냥 일단 또 풀어요.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납니다. 이제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욕 뒤지게 먹습니다. 중국은 공산국가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냥 풀었다, 걷었다, 풀었다, 걷었다. 그래서 저는 요것 때문에 이제 증시가 조정이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너무 조정을 위한 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설령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중국이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회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중국이 이렇게 있다면 지금 미국이 중국의 양털깎기를 들어갔다라는 음모론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소련, 일본 다 그렇게 그냥 한 방에 훅 갔죠. 그런 것처럼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실제 보이는 움직임이 유럽 쪽이랑 뭐 프랑스, 영국 뭐 이런 쪽이랑 그 다음에 일본이랑 얘네들이 미국 부탁을 받아서 중국 주변에다 군함을 배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요 유동성 줄인다는 내용의 그 기사가 나올 때. 그래서 군함들을 배치를 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중국 보고 국방비 쓰란 얘기예요. 중국이 이거 군함 배치하든 말든 니들이 우리한테 설마 미사일 쏘겠어? 이렇게 가만히 못 있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얘네들은 국방비를 늘리려면 돈을 찍어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소련을 양털깎기 할 때, 소련 붕괴시킬 때 미국이 썼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미국이 소련이랑 냉전 때 국방비 경쟁으로 이렇게 몰고 갔다가 뭐 우리한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뭐 칼기 추락 사건, 그걸 빌미로 소련이 이제 국제적인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됐고, 그 다음에 소련은 산유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기름 팔아서 돈을 마련했었어요. 근데 미국이 이제 사우디는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공교롭게 이상하게 소련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름을 더 팔아가지고 어떻게든 자금 마련해야 되는 시점에 사우디가 뜬금없이 나 그냥 기름 더 증산할래 라고 얘기해서 유가가 폭락하면서 소련이 붕괴합니다. 그런 시나리오로 이미 무너진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일본이나 이런 쪽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유동성을 회수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가는데 중국만 유동성을 회수할 수 없다. 회수할 수는 없다라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요거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음모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뭐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다른 그 움직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기회가 되면 뭐 다음에 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요 그 코로나가 쉽게 진정이 안 되고 있다.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라든가 이런 거는 시장에 지금 영향을 전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백신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세 번째 거랑 같이 연결지어서 볼게요. 전 세계적인 백신 보급이 계획보다는 좀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개 모두 다 진정이 안 되는 거든 백신이 보급이 잘 안 되는 거든, 이거는 백신이 만약에 완전히 실패해서 효과가 1도 없다 이런 게 아닌 이상 언젠가 경제는 재개가 될 거잖아요. 속도의 문제인 거지 방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애널리스트께서도 일단은 뭐 봉쇄가 강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좀 점차 추세가 꺾이면 봉쇄가 약화되고 경기 회복 속도가 더욱 빠르게 올라올 거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도 같은 시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경기 부양책이 지금 좀 규모를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우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는 좀 늦게 이제 통과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뭐 지금 좀 지연되는 거를 당장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어쨌든 통과는 될 거기 때문에 언제가 됐든 연장되고 다음 부양책이 통과된다면 이거는 뭐 문제될 게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규모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 통과되는 것도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관심 가지실 만한 게 이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장기 금리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돈 너무 많이 푸는 거는 자제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뭐 테이퍼링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지금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풀고 있는데 그거 이제 그만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언급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항상 FOMC 다가올 때 전후로 해가지고 그런 발언들은 꼬박꼬박 체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걸 보고서 특정 시점이 오면은 모든 주식을 다 팔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저도 당연히 모릅니다.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꼬박꼬박 체크하셔서 그게 실제로 금리 상승 압력이 부각될 수 있다. 실제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점점 돈을 이제 적게 풀고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귀 쫑긋 세우고 기사 항상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대세 상승장이 꺾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미국의 지금 연준에서 우리 파월 의장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지적으로 보고 있어서 당분간은 돈 계속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선제 대응은 절대 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대응을 안 할 경우에는 지금 금리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금리 상승이 이제 계속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인데, 단기간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오래 가진 않을 것이다. 뭐 안정이 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불필요한 금리 상승이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연준이 뭐 그때 가서 이제 힌트를 주고 돈을 이제 덜 풀겠다든가 이런 힌트를 미리 던져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 나오니까 지금 주식 다 빼야 되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이 혹시나 계신다면 그런 분들께는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사안 자체를 비관하지는 말고 달리는 말에서 내릴 생각은 하지 말자, 요 얘기가 리포트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를 한 번씩 찾아보세요. 그냥 뭐 결국에는 별 내용 없네, 그냥 뭐 주식 들고 있으란 소리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요런 내용들을 좀 한 번씩 보셔야, 그래야 시장이 어떤 코멘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걸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꼭 필요한, 그런 장기적으로 이번만 주식하실 거 아니잖아요. 뭐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뭐 돈 많이 잃을 경우에는 몰라 털고 나가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뭐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뭐 한창 이제 뭐 근로소득 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뭐 10년, 20년 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큰 그림도 보면서 주식시장을 대응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요거 말씀드리고요. 뭐 마지막으로 종목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뭐 오늘 좀 상승이 많이 나온 코나이라는 종목이에요. 제가 이제 이 종목이 원래는 지금 요때 이제 거래 정지가 나왔었어요. 이때 재무제표를 좀 잘못 내가지고 이제 요때 정지가 됐었는데 코로나가 3월 19일이 최저점이거든요. 근데 얘네가 3월 13일날 정지를 먹었어요. 이러고서 이제 잠시만요. 이때가 3월 19일이네요. 3월 19일날 정치를 먹었네요. 최저점에서. 이러고서 이제 몇 개월을 한 거야? 이 거래 재개된 시점이 10월 19일이니까 7개월을 정지를 먹고 재개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이런 회사는 원래는 접근하시면 안 좋아요. 이게 뭐 이런 기본적인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저 기간 동안 공부를 좀 하면서 이 회사의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뭐 매매 일지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요때 좀 잡아서 요때 일단 좀 팔고 지켜보다가 요때쯤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빠질 때 이제 좀 더 주워주고, 그러고서 요때가 11월이었는데 꽤 오랫동안 버텼네요. 그래도 11월부터 오늘이 이제 2월이니까 거의 한 2개월 이상 들고 있었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크게 나왔어요. 시세가 좀 나왔는데 장중에 18%까지 올랐다가 종가에는 12%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요거 개별적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시고요. 그냥 흐름 보실 때 보시면 이제 추세가 확 돌아서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조금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중은 아직도 좀 그대로 들고 있고요. 이거 추가적으로 더 매수하실 만한 타이밍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별 종목을 공부해서 좋다고 생각하시면요,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냥 들고 계세요. 그리고 보시면 저점이 지금 한 번, 두 번 나왔었죠. 그리고 세 번, 요쪽에서도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쪽을 이제 한 요 정도 저점으로 보시고서 요 부근에 내려오시면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해서 들고 계시는 거예요. 들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언제 오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렸을 때 큰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수익을 내는 거지, 이렇게 크게 수익 나왔다고 이제 따라가자, 들어가자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물립니다.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서 잡아서 물린 분들, 이제 이때가 언제야? 10월 말인데 11, 12, 1, 한 3개월 넘게 이제 강제로 물려 계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요거 그냥 한 번 더 말씀드린 겁니다. 제 주변 지인들은 오늘 좀 이게 상승이 좀 크게 나와서 저한테 이제 고맙다고 오늘 기프티콘을 좀 많이 받았는데, 저도 이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도 기분이 좋죠. 일단은 저는 오늘 수익 실현한 거 없이 그냥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고, 요게 또 향후 흐름, 움직임 같은 거는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트래킹을 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 정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